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있는 그대로 혹은 정성을 다해 재구성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시청해주시며 쌓인 소중한 수익금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김영숙입니다. 저에게는 불과 3년 전, 지금 다시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 큰며느리였던 그 여자의 끔찍하고 기괴한 이중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봤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기만하는 독사가 제 집안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참 무던하고 사람을 잘 믿는 곰같이 순둥이인 녀석입니다. 30을 훌쩍 넘기고 40이 다 되어가도록 제 짝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더니 어느 날 몹시 수줍은 얼굴로 참단하고 단아한 아가씨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지금의 큰며느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어릴 적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한꺼번에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외롭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싹싹하게 말하는데 어미 된 도리로 어찌나 그 모습이 안쓰럽고 기특하던지요. 부모 형제 하나 없이 혼자 커서 그런지 애정결핍도 있어 보이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것 같아 저는 그 애가 원하는 대로 서울의 번듯한 30평대 전셋집도 무리해서 구해주고 남부럽지 않게 성대한 결혼식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참 잘했습니다. 야근이 잦은 아들에게도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헌신적이었고 시어머니인 저에게도 이틀이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꼬박꼬박하며 살갑게 굴었죠. 주변 친구들이 영숙이 너는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들였다 며 부러워할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던 해 가을, 제 둘째 딸아이에게서 손 넘어갈 듯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서 미치겠어. 내가 지금 누굴 봤는지 알아? 딸아이는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경기도 외곽에 아주 분위기 좋은 고급 양식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를 받으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마침 음식을 나르느라 살짝 열린 룸 문틈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새언니였습니다. 딸아이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따르면 여자의 맞은편에는 체격이 다부진 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이의 스테이크를 작게 썰어 입에 넣어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목을 껴안으며 또박또박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엄마, 나 고기 더 줘.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그 낯선 남자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넘겨주며 여보, 당신도 좀 먹어. 애 챙기느라 당신은 한술도 못 떴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누군가 둔기로 뒤통수를 세게 내리친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멍해졌습니다. 얘, 네가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새언니가
무슨 숨겨둔 남편의 애가 있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오히려 딸아이를 타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우리 아들과 1년 넘게 살 비비고 살고 있는 애가 다른 남자와 다 큰 애까지 데리고 가족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건 막장 드라마나 삼류 소설에서도 안 나올 법한 억지스러운 이야기였으니까요. 엄마, 나도 처음엔 내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그 룸 앞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뚫어져라라 쳐다봤는데 100% 새언니 맞아. 내가 너무 놀라서 사진이라도 찍어두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마침 그 남자가 룸 문을 탁 닫아버리는 바람에 못 찍었어. 딸아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숨까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 동안이나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모도 없이 혈혈단신이라던 그 불쌍하고 착한 아이가 나를 속였을 리가 없어. 필시 닮은 사람일 거야. 저는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어떻게든 합리화를 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평소와 다름없는 나긋나긋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 방금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오빠 출장 가고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요한 정막. TV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며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딸아이가 양식집에서 똑똑히 봤다는 그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딸아이가 사람을 단단히 착각한 해프닝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얌전하고 순에 빠진 가면의 등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단 1분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도 불을 끄고 뒤척여봐도 새언니가 웬 남자랑 어린애를 데리고 있었다며 헐떡이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통화했던 너무나도 평온하고 나긋나긋했던 목소리 또한 잊히지 않았습니다. 낮잠을 잤다며 기지개를 켜는 듯한 그 자연스러운 연기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새도록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제발 우리 딸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기를, 그저 흔한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부처님께 수백 번도 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무는 의심은 암세포처럼 제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일요일 새벽 동투기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밑반찬들을 닥치는 대로 주워 담아 짐을 싸들고 부산역으로 달려가 서울행 첫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장 중인 아들에게도 딸아이에게도 알리지 않은 철저히 비밀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일요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떡하니 전세를 얻어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아들의 보금자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 아가, 어미 왔다.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니 아직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금살금 안방문을 열었지만 침대 위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줄곧 집에 혼자 있었다던 애가 이 아침부터 어디를 간 걸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 집안 곳곳이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신혼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온기나 생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화장대 위에는 그 흔한 스킨로션병 하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껍데기만 번지르르 할 뿐 진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수납장 위에서 여자가 평소 자주 들고 다니던 명품 핸드백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남의 사적인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엇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자 안쪽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영수증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경기도 양평 고급 레스토랑 안심 스테이크 2인 키즈 메뉴 1인 결제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 15분. 정확히 딸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새언니를 봤다고 소리치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키즈 메뉴라니. 어제 집에 혼자 누워 낮잠을 잤다는 것은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끔찍한 공포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현관문이 열리기 전 허겁지겁 영수증을 다시 가방 안에 쑤셔넣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내 도어록이 열리며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오시면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지. 저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특유의 그 나긋나긋한 미소를 장착하며 다가왔습니다. 아비도 출장 가고 혼자 밥 굶을까봐 새벽 기차 타고 반찬 좀 해왔다. 아침 일찍부터 어딜 다녀오는 게냐?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묻자 눈동자를 빠르게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집 앞 편의점에 우유랑 빵 좀 사오느라고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제가 역으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 하지만 두 손에는 편의점 봉투 하나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 앞 편의점에 다녀왔다기에는 풀 메이크업에 드라이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리고 한껏 차려입은 고급스러운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할 때 보인 코트 뒷자락이었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뒷자락 한가운데에 아기들이나 가지고 놀 법한 알록달록한 만화 캐릭터 스티커 하나가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아니라면 절대 존재할 리 없는 그 유치한 스티커. 아이가 엄마의 코트 자락에 장난스레 붙여놓았을
그 끔찍한 흔적을 본인만 미처 떼어내지 못한 채 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스티커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일말의 희망처럼 붙들고 있던 마지막 믿음마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불쌍하게 여겼던 그 아이는 등 뒤에 남편과 아이를 숨겨둔 채 우리 가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소름 끼치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속으로 간신히 삼키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기괴한 연극의 막을 제가 직접 찢어밟길 차례였습니다. 트렌치코트 뒷자락에 앙증맞게 붙어있는 만화 캐릭터 스티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스티커를 떼어내어 가증스러운 얼굴에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같이 화를 내며 따져봤자 이 교활한 여자는 또 무슨 기상천외한 거짓말로 빠져나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물증 없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이 독사가 제 아들의 남은 재산마저 몽땅 빼돌려 잠적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빤히 보세요? 제 옷에 뭐 묻었어요? 빙긋 웃으며 코트를 벗으려 하자 저는 애써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옷태가 참 고와서 쳐다봤다. 어서 와서 밥이나 먹자.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내내 언제나 그랬듯 살갑게 제 숟가락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제잘거렸습니다. 그 섬뜩한 두 얼굴을 보며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리며 넘어가지 않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이 벌이는 제법 괜찮은데 두 사람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제 질문에 콧소리를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오빠 월급은 제가 1원도 허투루 안 쓰고 꽉 쥐고 있어요. 사실 요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오빠 이름으로 은행 대출도 좀 넉넉하게 받아서 주식 쪽에 크게 굴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집 살 때 어머니가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정말 예쁜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고액 연봉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것도 모자라 아들 명의로 빚까지 내서 굴리고 있다니. 저는 식사를 마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핑계를 대고 그 소름 끼치는 신혼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애타게 저를 기다리던 둘째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딸아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오빠에게 전화해 이 끔찍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단호하게 낚아챘습니다. 아직 안 돼. 네 오빠는 저 여우한테 단단히 홀려 있어. 물증도 없이 얘기했다간 오히려 우리를 의심할 거다. 그리고 네 오빠 이름으로 된 대출금. 저 여자가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도망가면 네 오빠 인생은 끝나는 거야. 우리가 직접 완벽한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 엄마, 그럼 오빠가 작년에 새언니 타라고 사준 그 소형차, 그 차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을 뒤져보자. 딸아이의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서 안심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저희는 다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딸아이는 오빠에게 차에 내 물건을 두고 내린 것 같다며 핑계를 대고 스마트폰 앱으로 차 문을 원격으로 열게 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간 딸아이는 가장 먼저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기록부터 확인해 그 주소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근처 PC방으로 향했죠.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어제 날짜의 영상들을 클릭하는 순간 저희 모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는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던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이 찍혀 있었고, 차 안의 음성 녹음에서는 끔찍한 진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민준이 데리고 식당 쪽으로 가고 있어. 그 등신 같은 놈? 어제 출장 갔지. 어차피 전화 와도 낮잠 잔다고 하면 그만이야. 자기가 시킨 대로 대출받은 돈 3천만 원은 자기 통장으로 아까 보냈어. 이걸로 진짜 마지막 도박빚 갚는 거야. 알았지? 제 아들을 등신이라 부르며 아들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숨겨둔 진짜 남편의 도박빚 갚는데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컴퓨터 자판을 부셔버릴 뻔했습니다. 저희는 파일들을 전부 복사해둔 뒤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다시 차에 메모리 카드를 꽂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와 딸아이는 렌터카를 빌려 어제 찍어둔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동매어기에 차를 세워두고 2시간쯤 기다렸을까? 아침 9시가 조금 넘자 제 아들의 출근 배웅을 마치고 온 그 여자가 익숙하게 그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품 코트 대신 무릎이 다 늘어난 후줄근한 추리닝 바지로 갈아입은 여자는 얼마 뒤 동네 어린이집 봉고차에 아이를 태워보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슬리퍼를 끌고 나와 담배를 벅벅 피워대는 진짜 남편이라는 작자가 서 있었고요. 저와 딸아이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핸드폰 카메라로 그들의 기막힌 진짜 일상을 수십 장 찍어두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는 모두 모였습니다. 이중생활을 증명할 사진, 대출금을 빼돌렸다는 블랙박스 음성까지 완벽했습니다. 당장 이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저 사기꾼 부부를 경찰에 사기죄로 넘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잡는 건 단 하나. 제 아들의 이름으로 몰래 받아둔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었습니다. 이대로 내쫓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불쌍한 아들이 평생 갚아나가야 할 족쇄가 될 터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오빠한테 이 사진 다 보여줄까? 딸아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다세대 주택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전현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뚫어놓은 대출금. 그 돈부터 저들 손으로 직접 1원 한 푼 남김없이 다시 채워넣게 만들 거다. 그러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뜨려야지. 저는 딸아이와 함께 얄량한 탐욕을 역이용할 아주 현실적이고도 치밀한 미끼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발로 아들의 빚을 갚고 벌거벗은 채 쫓겨나게 만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온 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표정 관리를 연습했습니다.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피가 거꾸로 솟고 천불이 났지만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가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다정한 시어머니의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 네 말 맞다나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했는데 번듯한 내 집 하나 없는 게 내내 마음에 걸리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부산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를 이번에 급매로 처분하기로 했다. 네? 상가 건물이요?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헉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키며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 내 어차피 늙어서 그 재산 다 끌어안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그걸로 너희들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사줄까 싶어서. 요즘 강남 쪽에 30평대 신축이 한 30억 정도 한다지? 똑부러지게 돈 관리도 잘하니 내친 김에 아파트 명의는 너랑 우리 아들 공동 명의로 해줄 생각이다. 공동 명의로 해야 나중에 세금도 덜 나온다더라. 강남 30억 신축 아파트, 그리고 공동 명의.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단어에 이성을 잃은 듯 목소리까지 파르르 떨며 환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세상에, 제가 진짜 어머니 친딸처럼 더 잘 모실게요. 너무 감사해요. 탐욕에 눈이 먼 사기꾼에게 공짜 치즈만큼 확실한 덫은 없는 법이죠. 저는 짐짓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세무사랑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 30억짜리 집을 사면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끼려면 아들의 기존 신용 상태가 완벽하게 깨끗해야 한단다. 네가 저번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에 굴리고 있다고 했지? 그거 오늘 내로 당장 다 처분해서 아들 빚부터 1원도 남김없이 싹 다 갚아라. 빚이 남아있으면 대출 승인도 안 나고 자금 출처 조사에서 걸린단다. 당장 내일 모레 아파트 가계약금 쏘기로 했는데 할 수 있겠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제 아들 이름으로 받은 3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은 주식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블랙박스에서 확인했듯 숨겨둔 진짜 남편의 도박빚을 갚는데 이미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15억짜리 아파트 절반의 지분은 그 교활한 알량한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아, 네, 그럼요 어머니. 제가 굴리던 주식 오늘 당장 다 팔아서 오빠 대출금 싹 다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도박꾼 남편의 빚잔치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3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무슨 수로 구할까요? 남편에게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테니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죠. 저희 모녀의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딸아이가 오빠에게 몰래 연락해 요새 보이스피싱이 유행이라는데 오빠 은행 어플 들어가서 대출 내역 한 번만 확인해보라 며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3천만 원 꽉 차 있었는데 방금 누가 전액 상환해서 빚이 0원이 됐어. 지혜가 갚았나 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한껏 들뜨고 벅찬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금 오빠 이름으로 된 대출금 싹 다 상환했어요. 이제 저희 오빠 신용 완전 깨끗해요. 내일 아파트 계약하러 가면 되는 거죠? 오, 벌써 다 갚았어? 그래, 주식 판 돈으로 다 갚은 게냐? 제가 슬쩍 떠보자 마치 자기가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콧소리를 한껏 높이며 재발저려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사실 제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라서
당장 빼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 듣자마자 제 이름으로 모바일 캐피탈 대출을 급하게 받았어요. 이율이 15%나 되지만 어떡해요. 빨리 오빠 빚 갚고 우리 아파트 계약해야 하잖아요. 자신의 얄팍한 거짓말을 덮으려고,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 지분을 빨리 받아내려고 자기 입으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고 나불대는 꼴이라니. 그 가증스럽고도 멍청한 목소리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냐, 고생했다. 참 똑부러지게 일 처리도 잘해. 안 그래도 내일 오전에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기로 했다. 도장 챙겨서 아비랑 같이 부동산 말고 일단 그 앞 건물에 있는 우리 김 변호사 사무실로 먼저 오너라. 공동명의 하려면 변호사 공증서류부터 써야 하니까. 네, 어머니.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의 통장은 다시 1원의 빚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고, 반대로 그 여자는 저를 속이기 위해 수천만 원의 고금리 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손에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진짜 남편의 집을 드나들며 아이를 키우는 명백한 사진 증거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하게 차려진 지옥의 심판대에 그 가증스러운 여자를 올려놓고 모든 진실을 까발리는 일뿐입니다. 사냥감이 자신의 발로 덫의 정중앙에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다음 날 오전 11시, 강남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 그 여자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강남 사모님이라도 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미장원에서 방금 드라이를 마친 듯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얼굴. 그 뒤로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제 큰아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제 팔짱을 살갑게 꽂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으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강남 아파트 공동명의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지혜가 어제 아파트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내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을 싹 다 갚았길래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우리 집 사주시는 거야? 그래, 참 제주도 좋지. 아빈이가 어제 은행 어플로 네 대출금 싹 다 정리된 거 두 눈으로 확인했지? 제가 차분하게 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는 이제 이 늙은이가 사주는 30억짜리 아파트 절반은 내 차지다 라는 오만하고도 벅찬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이제 공동명의 해줄 그 서류들 좀 꺼내주시지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오랜 지인이자 모든 계획을 함께 짠 김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명품 핸드백에서 인감도장을 꺼내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꺼내어 아들과 그 여자 앞에 펼쳐놓은 것은 30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딸아이가 몰래 뒤를 밟아 찍어온 끔찍한 진짜 일상이 낱낱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무릎이 다 늘어난 추리닝을 입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웬 낯선 남자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모습. 5살 난 남자아이를 어린이집 봉고차에 태워보내는 모습. 그리고 어제 그 허름한 동네 국밥집에서 사기꾼 가족 셋이
오붓하게 밥을 먹고 있는 사진까지. 이게 다 뭐야? 지혜야, 네가 왜 이 남자랑, 이 아이는 또 누구고? 사진을 집어든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배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탐욕으로 반짝거리던 두 눈은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오해예요. 이거 다 비슷한 사람 잘못 찍은 거라고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가짜야. 사색이 되어 아들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여겼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그토록 아끼던 소형차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민준이 데리고 식당 쪽으로 가고 있어. 그 등신 같은 놈? 어제 출장 갔지. 어차피 전화 와도 낮잠 잔다고 하면 그만이야. 자기가 시킨 대로 대출받은 돈 3천만 원은 자기 통장으로 아까 보냈어. 이걸로 진짜 마지막 도박 빚 갚는 거야. 알았지? 사무실 안에 가증스러운 콧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들을 등신이라 부르며 아들의 대출금을 숨겨둔 진짜 남편의 도박빚을 갚는 데 썼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아들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었습니다. 너 이 짐승 같은 년!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빚까지 내가면서 그 도박꾼 새끼랑 애를 먹여 살렸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하자 바닥을 기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오빠 정말 사랑해요. 아파트 공동명의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한 번만.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그 알량한 희망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마지막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아파트?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공동명예? 꿈도 야무지구나. 그딴 아파트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 니년이 내 아들 이름으로 뚫어놓은 그 대출금을 네 손으로 직접 갚게 만들기 위해 내가 던진 미끼였을 뿐이지. 니년 코트 자락에 붙어있던 만화 캐릭터 스티커도 조작이고 블랙박스 녹음도 조작이냐? 네? 동공이 기괴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 내 아들 빚 갚겠다고 어제 네 이름으로 제2금융권 캐피탈에서 3천만 원 고금리 대출 받았지? 이제 내 아들의 빚은 1원도 없고 니년 이름 앞으로 연 15%짜리 이자가 꼬박꼬박 붙는 3천만 원의 빚이 생겼단 뜻이다. 네가 사기쳐서 갖다 바친 그 돈, 이제 네 힘으로 평생 이자 갚아가며 똥줄타게 갚아봐라. 그 순간 하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5억이라는 달콤한 지분에 눈이 멀어 스스로 자신의 목에 돌이킬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이라는 올가미를 씌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얼굴을 감싸쥐고 변호사 사무실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참교육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빚을 떠안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 여자를 내려다보는 제 아들의 눈빛에는 이제 일말의 동정심이나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배신감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던 아들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반지를 빼내어 발치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챙그랑 하고 차가운 금소금이 사무실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너같이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기꾼이랑은 이혼 협의가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이야. 네가 나를 기만하고 내 돈을 빼돌린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친 정신적 피해까지 싹 다 위자료로 청구할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 아들의 서늘하고 단호한 선고에 사색이 되어 아들의 구두 앞코를 부여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오빠만은 나 버리지 마. 나 진짜 이자 갚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아들은 벌레를 털어내듯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네가 아파트 지분 얻어내려고 네 입으로 생색내면서 빌린 대출이잖아. 그걸 왜 나한테 살려달래? 네 진짜 남편이라는 그 도박꾼 새끼한테 가서 갚아달라고 해보든가.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넋이 나간 여자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살던 그 신혼집 전세금, 애초에 내 돈으로 내 명의로 계약했던 거 알지? 어제부로 집주인한테 전세 빼겠다고 통보해뒀다. 오늘 저녁까지 네 입던 옷까지만 챙겨서 당장 나가. 우리 아들이 사준 가전제품, 명품 가방 하나라도 손대면 절도죄로 경찰에 쳐넣을 줄 알아라. 저는 변호사에게 후속 조치를 맡기고 여유롭게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는 대신 근처 호텔을 잡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절반쯤 먹었을 무렵 아들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어버리려 하자 제가 손짓으로 말리며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핸드폰 너머로 차가운 길거리 소음과 함께 짐승 같은 오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무슨 낯짝으로 또 전화를 해? 네 진짜 서방한테나 가보라니까. 아들이 차갑게 대꾸하자 숨을 헐떡이며 그날 저녁 자신이 겪은 처참한 몰락을 자기 입으로 낱낱이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어. 내가 미친년이었어. 짐 싸서 그 사람한테 갔는데 내가 강남 아파트도 못 받고 내 이름으로 3천만 원 빚까지 져왔다고 하니까 미친년이라면서 내 트렁크를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 자기는 대출 모르는 일이니까 나보고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래. 그러고는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문을 안 열어줘. 제 아들에게 사기를 쳐서 빼돌린 돈으로 편하게 호의호식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돈을 물어오지 못하는 빚쟁이가 되자마자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것입니다. 오빠, 나 지금 길바닥이야.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고 너무 추워. 내가 다 잘못했어.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캐피탈 대출 이자 당장 다음 달부터 내야 하는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등신 남편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뒤 구걸을 하고 있는 꼴이라니. 한때는 두 남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하며 부잣집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통째로 삼키려 했던 교활한 사기꾼의 최후는 그토록 찌질하고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헛웃음을 치며 핸드폰에 대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추워? 그럼 네 진짜 서방집 문이나 밤새도록 부서져라 두드려봐. 그리고 내 번호 지워라. 앞으로 연락은 내 변호사 통해서만 해. 위자료 소송이랑 대출금 횡령으로 고소장 날아갈 테니까 길바닥에서 잘 받아보고. 아들은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는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밥 먹자. 고기 식겠다. 그제야 제 명치 끝에 꽉 막혀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평생 갚지도 못할 고금리 빚더미를 안은 채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이 지은 죄값을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통쾌한 진정한 의미의 금융치료가 완성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바탕 몰아쳤던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 우리 아들은 곧장 김 변호사를 통해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숨겨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자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숨기고 오직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기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해둔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증거 사진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취소 판결을 내렸고 그 여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제 아들의 호적은 다시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15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꿈꾸며 두 남자를 기만했던 그 교활한 여자의 삶은 완벽한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위자료는커녕 당장 자신의 이름으로 빌렸던 3천만 원의 캐피탈 고금리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몇 달 만에 끔찍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쫓았던 그 도박꾼 남편 역시 불법 도박장 단속에 걸려 쇠고랑을 찼다고 하더군요. 결국 오갈 데 없어진 그 여자는 매일같이 울려대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이름 모를 지방의 허름한 식당 주방과 모텔 청소를 전전하며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버거운 지옥 같은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남의 등골을 빼먹으려던 사기꾼이 결국 자신이 파놓은 탐욕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평생을 죄값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 끔찍했던 악몽에서 깨어난 저희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처음 얼마간은 사람에 대한 끔찍한 불신과 상처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술로 밤을 새우기도 했죠. 하지만 저와 둘째 딸아이가 수시로 서울로 올라가 맛있는 밥을 해먹이고 끊임없이 다독이고 보듬어준 덕분에 아들은 생각보다 금세 훌쩍 털고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액땜을
아주 비싸게 치렀다며 씁쓸하게 웃어 보이던 아들은 그 일 이후로 미친 듯이 회사 일에만 매진하더니 작년에는 회사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파격적인 특진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제 아들은 주말마다 제게 내려와 제 팔짱을 꼭 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엄마 아니었으면 내 인생 빚더미에 앉아서 통째로 날아갈 뻔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명탐정이야 라며 넉살을 부리는 예전의 그 밝고 든든한 아들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딸아이가 우연히 그 식당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눈앞의 정황을 무시하고 착하고 불쌍한 애가 그럴 리 없다며 스스로를 속이고 넘어갔다면 우리 가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인자한 엄마라도 내 자식의 숨통을 조이려는 악당 앞에서는 언제든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그 엄청난 폭풍우를 겪고 난 뒤 저희 세 모녀와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화목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이런 기막힌 시련 없이 늘 따뜻하고 진실된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